70대 30으로 이렇게 그쵸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시계열 부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시계열 부분을 여러분도 학교에서 강의 안 해주는 교수님도 많고 또 뭐 보통 계량경작 강의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을 그렇죠 이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많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큐스타디 계량경작 강의에서는 요 시계열을 기반하는 여러분 계량경 기본서 부분 뒷부분에 해당하는 한 30%, 요 부분도 그렇죠. 웬만한 내용은 여러분들 다 다룰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전반적인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예, 선생님도 노력하고 이 계량경작이라는 과목은 쉬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함께 노력한다라고 하면 웬만한 내용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의 1에 나와 있는 회귀 분석의 정의부터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단원을 개관하는 정의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독립변수, 이걸 우리가 설명변수라고도 하고 또 통제변수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독립변수, 설명변수라고 불리우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변수에 기초하여, 자, 요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는 우리는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독립변수가 둘 이상일 때는 다중 회귀 분석 내지는 중 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이 독립변수에 기초하여 종속변수, 보통 요 놈이 x, 요 놈을 y로 표현하는데, 이 종속변수 y는 피설명변수 내지는 통제된 변수라고도 얘기한답니다. 자, 어쨌든 종속변수라고 불리운 다른 한 변수의 값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추측 통계다. 뭐 한마디로 추정하는 통계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회귀 분석의 정의는 자, 우리가 간단히 읽어봤고, 우리가 여기서 회귀 분석하고 요 상감 분석의 차이점을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도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요 독립 변수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확정 변수, 딱 우리가 컨트롤해서 정해지는 그런 변수라는 거죠. 확정 변수로 가정이 되고, 종속 변수는 확률 변수로 가정이 되어 있다. 요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반면에 상감 분석은 변수 두 개 다 확률 변수로 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독립 변수에 주어진 값으로 종속 변수의 평균값을 추정 예측하는 것이 회귀 분석의 목적에 반해서 상감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선형성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요 두 번째 차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걸로 만족하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단순 선형 회귀 모형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요 X라고 하는 것을 소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에서. 자, 요 X를 우리는 뭐다? 소득이라고 생각해 보고, 요 Y를 갖다가 이 소득에 대응하는 소비 지출이라고 일단 생각해 놓고 우리가 요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모형은 일단 단순 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독립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 선형 모형이고, 여러분 여기에 보고 계시는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요것을 여기 나온 표현대로 하면 오차항 내지는 확률적 교란항 내지는 또 교란항 오차 뭐 등등 여러 말을 쓰는데, 책에 따라서는 요 엡실론 i를 UI라고 표현된 책도 있는데, 자, 표시 방법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사실은 요 엡실론 i에 관한 중요한 전제가 이렇게 5가지나 나와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식을 전개하거나 계산을 할 적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요 X 값은 일단은
비확률 변수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된답니다. 요 X값은 우리가 콘출해서 통제된 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나오는 변수가 아니고 요 X값은 비확률 변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요 단순 선행 모형에서 우리가 어떤 추정을 실시할 적에 요 X값은 우리가 통제해서 딱딱딱 정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소득과 소비 지출 함수를 분석할 때에 뭐 소득이 80, 소득이 100, 소득이 1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 변수 X는 확률 변수가 아니고 우리가 컨트롤하는 비확률 변수, 할 수 있는 비확률 변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하셔야 된답니다. 반면에 우리가 요 엡실론 i는 밑에도 나오지만은 요놈은 확률 변수랍니다. 그러면 요 오차항 엡실론 i를 왜 설정해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이 자 800만 원, 자 단위는 만 원이라고 합시다. 소득이 800만 원인 그쵸 가게의 소비 지출을 조사해봤더니 다 똑같지 않죠. 어떤 집은 지출을 600만 원만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650만 원 지출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700만 원 지출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730만 원 등등등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그것은 우리가 이 소득 800만 원, 소득을 8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했을 때에 소득이 800만 원인 집의 소비 지출은 다르게 나온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비 지출을 결정하는,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그와 같은 어떤 변수는 요 X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가족 수, 어떤 집은 가족 수가 5명이고 어떤 집은 2명이다. 아무래도 5명 있는 가족이 5명 있는 집이 가족이 2명 있는 집보다도 지출이 더 많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화 행사, 뭐 각종 음악회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선호하는 집이 있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집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문화 행사를 선호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는 분명히 소비 지출 금액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득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많이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어떤 변수들이 많죠.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통계학자들이 엡실론 i라고 하는 오차항으로 그것을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켜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y값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그 이유가 요 x값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오차항의 성질에 의해서 이 y값들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일단 이해를 해 두시면 된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또 뒤에서 많이 다룬답니다. 그래서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다? 요놈은 확률 변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x가 비확률 변수고 알파 베타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결국 요 우변에는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확률 변수와 일종의 우리가 확률 입장에서는 상수값의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요놈 전체 이 밑줄 부분이 상수 취급이 되니까 확률 변수는 요놈 하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요 오른쪽 전체에 대응하는 이 yi 역시도 엡실론 i가 확률 변수면 yi 역시도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차항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요 놈의 이 통계학자들이 기본 가정을 우리가 5가지를 해놨답니다. 자, 요거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식들을 증명할 적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 첫째는 엡실론 i의 기대치는 0이다. 즉, 엡실론 i의 요 평균값이 0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요 사실로부터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이 yi의 기대값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yi의 기대값은, 자, yi 대신에 여기에 주어진 모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xi 엡실론 i라고 했을 때에, 자, 우린 여기에서 기대값을 조사할 때에 x가 지금 비확률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비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밑줄치 부분 전체는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상수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기대값을 계산할 적에는 더해진 상수값은 요 기대값 기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모양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엡실론 i의 기대값이 여기서 0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i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엡실론 i의 기대값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y의 기대값이 지금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 xi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가정은 엡실론 i의 분산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엡실론 1이든 엡실론 2의 분산이든 엡실론 3의 분산이든 요 i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 분산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엡실론의 분산은 항상 엡실론 1의 분산이든 엡실론 2의 분산이든 엡실론 3의 분산이든 요 엡실론 값에 상관이 없이 항상 시그마 제곱으로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자, 요 2번 한번 읽어보니까 독립변수 x에 대한 종속변수 y의 분산이 i 값에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양의 값 시그마 제곱을 갖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이 yi의 분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yi의 분산은 자, yi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 xi, 자, 엡실론 i를 대입을 하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더해진 상수값은 분산 계산했을 때 있으나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자, 엡실론 i의 분산을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y의 분산도 그쵸, 요 i 값에 상관없이 시그마 제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에 의해서 y의 평균값이 이렇게 된다, 기대값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 2번 가정에 의해서 y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엡실론 i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분산의 정의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산의 정의들을 적으면 분산은 제곱의 기대값에서 자, 기대값의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엡실론 i의 기대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없어지면 결국 우린 여기에서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으로 표현되어지죠. 즉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은 여러분 앞으로 꼭 계산하다가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이 나오면 이것은 엡실론의 분산하고 같다는 사실. 그래서 엡실론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엡실론 제곱의 기대값도 시그마 제곱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자, 세 번째, i하고 j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에 자, 엡실론 i와 엡실론 j,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엡실론끼리는 서로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자,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자,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우리가 상관계수가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상관계수가 0이다라고 여러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밑에 표현들을 하면 엡실론 i와 엡실론 j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엡실론 i는 자기 상관성이 없다. 자, 같은 말인데, 자, 요걸 가지고 우리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상관계수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요 상관계수는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요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 두 놈의 공분산,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공분산을 요 엡실론 i의 표준 편차값과 엡실론 j의 표준 편차값의 곱으로 나누면 되는데, 지금 엡실론 i든 엡실론 j든 엡실론 i와 상관없이 항상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요 놈의 표준 편차도 요 놈의 루트 값 시그마고, 요 놈의 표준 편차도 요 놈의 루트 값 시그마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 요 상관계수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시그마는 지금 뭐가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요렇게 되어지고,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먼저 이끌어내는 게 요 공분산 값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뭐가?
요 공분산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사실로부터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면 공분산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공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곱의 기대값에서 자, 조금 땡겨 적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곱의 기대값에서 뭘 빼냐면 엡실론 i의 기대값에다가 자, 엡실론 j의 기대값을 자, 요 기대값의 곱을 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엡실론 i의 기대값은 0이니까 요 둘 다 0이죠. 그러니까 요 값은 결국 뭐가 되니까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공분산은 뭐와 같다? 그렇죠.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 자, 요렇게 요와 같다는 식을 우리가 첫째 이끌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에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결국 이 값이, 이 공분산 값이 지금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 등식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 또 뭐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 자,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 하고,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의 기대값은 엡실론 i의 기대값과 엡실론 j의 기대값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뭘 이끌어낼 수 있냐면 중요한 사실 하나 이끌어낼 수 있죠. 자, 우리가 곱의 기대값하고 각각의 기대값이 곱이 같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런 경우를 우리 가리켜서 엡실론 i와 요 엡실론 j는 자, 뭐다?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뭐다? 서로 독립이 되어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서로 다른 엡실론 i와 서로 다른 엡실론 값 길이는 서로 상관이 없다는 이 가정으로부터, 이 기본 가정으로부터 우리는 요 엡실론 i와 엡실론 j의 공분산의 0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여기 표현한 것처럼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 자, 엡실론 i 곱하기 엡실론 j가 0이라는 사실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우리는 뭘 이끌어낼 수 있냐면 결국 엡실론 i하고 엡실론 j, 즉 서로 다른 엡실론 간은 서로 다른 엡실론 사이는 서로 뭐가 된다? 그렇죠. 독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사실을 특히 여러분들이 요 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중요한 증명을 할 때 이게 많이 사용될 거랍니다. 요 둘 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값이 여기 4번 여기도 봅시다. xi는 이제 확률 변수가 아니고, 자, xi는 엡실론 y와 상관이 없다. 자, 요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거 똑같은 거죠. 요 놈 두 놈이 서로 상관이 없으니까 요 두 놈의 공분산이 연결되는 것처럼 요 놈하고 요 놈이 서로 상관이 없으면 xy와 엡실론 i의 공분산 역시도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x가 값이 고정되므로 y는 엡실론에 의해서 뭐가 된다? 확률 변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xi는 확률 변수가 아니고, 아까 얘기 다 했죠. 요 놈이 비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요 놈이 확률 변수임으로써 요 놈이 결국 뭐가 된다? 확률 변수가 되어진다. 얘기 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y는 정규 분포, 자, 요 놈 콤마 요 놈을 따른다 했는데, 자, 요 5번을 봅시다. 요 5번을 보니까 요 엡실론 i는 정규 분포 0,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자, 기본 가정 5번째가, 자, 우리가 엡실론 i의 기대값이 0이고 엡실론 i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정규 분포 0,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가 틀림없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5번의 얘기는 이거죠. 요 놈이 확률 변수면 요 놈도 확률 변수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요 놈 역시도 뭐야?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 확률 변수의 선형 함수죠, 일종의. 그쵸? 요 변수 플러스 일종의 상수꼴이라고 이해를 하면, 확률 변수 입장에서. 그러면 요 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요 놈에 관한 선형 함수가 yi죠. 그럼 yi도 정규 분포를 따른